유은혜 교육부 총리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가 거셉니다. 딸의 위장 전입 문제, 그리고 아들의 병역 특혜, 본인의 선거 사무실 의혹까지 정책과 법안에 대한 전문성 시비부터 도덕성 검증 논란까지 매우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지요. 야당은 의원 불패는 없다면서 전교조 그리고 이념 편향을 이유로 낙마시킬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치적인 논란보다 더 심각한 시중의 비판은 문재인 정부가 교육개혁에 대한 근본적이고 진지한 접근을 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회의론입니다. 개혁은 포기하고 이제 관리형 모드냐 하는 비판은 그저 흘려들을 얘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공교육 퇴행과 불신, 그리고 사교육 만연, 대학 서열화와 학벌 사회, 그로 인한 과열 입시 경쟁, 학벌이 계급을 결정하는 모순된 사회구조를 바꾸겠노라,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교육은 부동산과 더불어 개인의 욕망이 투영되는 핵심 영역이지요. 특히 한국 엄마들은 자녀 교육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유은혜 후보자가 사회개혁 운동을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위장 전입까지 해서 서울의 중심부 덕수초등학교에 아이를 입학시킨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아이들이 국영수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성적만 좋으면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이 교육 시스템은 이제 바꿔야 합니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귀중한 이 시대에 끊임없이 아이들을 서열화하고 무한 경쟁에 내몰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등급화를 해야 됩니까? 새로운 교육적 상상력, 그리고 교육적 철학이 분명한, 그래서 기득권의 반발에도 힘을 갖고 개혁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교육 리더가 절실해 보입니다. 9월 5일 수요일 이슈파이터 출발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알찬 브리핑, 깨알알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민동기 기자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참 성실하세요. 학교 다닐 때도 성실하셨습니까? 개근상을 네. 근데 의외로 잘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뭐 사고 같은 게 났다거나 이래서 병원 신세를 좀 진 적이 있어가지고요. 혹시 십자인대 파열? 아니 뭐 교통사고도 한번 났고요. 그래서 예. 의외로 또 개근상을 또 못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보면 상당히 성실하시고 아침 8시부터 뉴스를 딱 정리해가지고 제일 먼저 오늘의 핵심 의제는 이거다 네. 라고 정리해 주시는 데 대해서 탐복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교육은 좀 제대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학교는 열심히 다녔지만 네. 학교에서 배운 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새로운 상상력으로 좀 새로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제도 이런 걸 사실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벌써 관리형 모드냐 이렇게 들어가는 건 조금 국민들이 보기엔 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미온적인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대법원의 억대 비자금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 저희가 몇 달째죠?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는 놀이터 기자회견 이후 나타나지도 않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사실 심각합니다. 대법원하고요. 네. 이 비자금 조성이라는 이 단어는 네. 사실 함께 묶일 수 없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묶여서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범법행위. 그렇습니다. 네. 예, 불법 비리 아닙니까? 비자금. 그러니까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 네. 단죄를 해야 할 곳이 그렇습니다. 사법부인데 네. 이게 지금 같이 붙어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양승태 대법원이 일선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운영비를 네. 수억 원 현금으로 일단 모은 뒤에 네. 법원행정처 금고에 보관을 합니다. 근데 이 보관한 이 운영비를 어디에다 썼느냐? 어디에 있었습니까? 상고법원 로비 등에 활용한 그런 정황을 검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업입니까? 네. 재벌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벌 회사라든가 건설 회사 등이 예. 사용한 수법을 예. 지금 양승태 대법원이 했다는 건데요. 옛날에 정치인들도 그랬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금고 같은 거 넣어놓고 네. 들어가지고 예? 사이비 기자들 오면 나눠주고 말이죠. 아니, 그리고 네. 이게 출처가 또 드러날까봐 네. 전에 또 현금으로 이렇게 보관을 했다는 수표 것도 없었습니까, 수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말. 놀라운데요. 예. 검찰은 당시 그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 전 대법관이 비자금 대법관이 네.
대법관이 이 비자금 네.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더 놀라운 거는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참석한 그 법원장 회의 때마다 그 법원장도 참석을 할 것이고 네. 법원행정처 실국장들도 이제 참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들에게 현금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경력금 명목으로 나눠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옛날 분인가 봐요. 제가 모 장관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네. 그 옛날에 정치할 때, 그러니까 YS DJ 시절에 네. 이렇게 그 선배 정치인들한테 인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뒤에서 금고에서 문을 열어가지고 네. 어이 민동지 이렇게 동지라는 표현을 꼭 쓴대요. 네. 어이 민동지 하면서 이제 경력금 명목으로 네. 현찰을 이렇게 건넸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 관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사실 뭐 비자금으로? 상고법원 로비를 위해서 참. 밑에 판사들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다라는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벌들이 대법원 따라한 겁니까? 대법원이 재벌 따라한 겁니까? 대법원이 재벌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벤치마킹을 지금 했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사실 이 과정에서 더 문제가 네. 허위 증빙 서류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여러 가지 아니, 했다는 건데요. 범단이군요, 범단. 그렇습니다. 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보관 예산을 소액 현금으로 나눠서 전액 인출하게 했고요. 네. 그리고 이를 일선 법원 재무 담당자들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안에도 신경을 썼다는 그런 얘기인데 받은 돈은 법원행정처 예산 담당관실 금고에 보관을 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네. 이걸 정말 대법원이 했을까? 이런 네. 의심이 여전히 지금 들고 있습니다. 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지난 여름에 어떻게 우리 법원을 사법부를 농간했는지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상고법원을 설치해서 일자리를 널리 늘린 다음에 네. 양승태 키즈들을 통해서 자신이 죽을 때까지 네. 소위 양승태 권력을 누리려고 했었던 정황이 네.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예. 2015년도에 이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이런 식으로 비정부로 관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파악되고 있는 거는 네. 애초 이게 상고법원 로비를 위해서 네. 비자금 명목으로 예산을 좀 책정을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예. 이 예산 자체가 2015년에 처음 편성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이 판단하기로는 대법원이 처음부터 네. 이 비자금을 만들 목적으로 국회에 예산 신청을 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 문건이라든가 예산 네. 담당자 진술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보관실 운영비로 편성을 하긴 했지만 네. 애초부터 이렇게 비자금을 이 예산을 비자금으로 빼돌릴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참 지금이요. 그러면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네. 범죄 계획을 모의하고 네. 실천하고 이 과정에 정치권을 활용하고 국회 예산처가 아니라 국회 예결이죠. 그렇죠. 기재부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국민 세금을 축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이게 중재인데요. 네, 상당히 심각한데요. 검찰이 봤을 때는 예. 이게 국고손실죄에도 네.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특히 국고손실죄는 중재입니다. 이게 손실액이 1억 이상 5억 미만일 때는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가 있고요. 5억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죄가 무겁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 떠나서 아마 지금 이 순간 대법원뿐만 아니라 1심, 2심 재판부에 네. 각급 회사 혹은 뭐 관공서 등 해서 이 비자금 사건으로 계류돼서 재판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되는지 기자들이 좀 확인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네. 실제 있을 겁니다.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법 판결 앞두고 있고 이런 분들 네. 어떡합니까 이분들? 이거 판사가 어떻게 판결합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네? 이 사건은 정말 네.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예. 거고요. 예.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실제 아니, 검찰이요. 피고가 이럴 거 아닙니까? 아이고 판사님, 에? 2015년에 에? 똑같이 그러셨으면서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러면 판사가 그러니까 무슨 낯으로 이런 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데요. 검찰이 지금 2016년 이후에도 네. 혹시 대법원이 같은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가 이것까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저는 대법원이 이 빼돌린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누구에게 줬는지 네. 언제
얼마나 지급했는지 여기 관련된 리스트를 지금 검찰이 확보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여기 관련된 만약에 판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확실하게 이번에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뇌물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로비 성격의 뇌물이라면 네. 준 사람 받은 사람 공이 처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받은 사람 리스트도 나올 거고요. 준 사람 리스트도 나올 텐데. 네. 그런데 왜 어제 뭐라 했죠? 89%라고 하셨죠? 기각률이 89%. 영장 그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89%.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네. 지금 출국 금지한 상태로 계속 ING예요. 그렇습니다. 출국 금지만 할 게 아니라 보다 직접적인 박병대 대법관의 경우에 만약에 이게 정말 검찰 수사대로 네. 이분이 이 비자금을 모으고 관리하고 쓰고 집행하고 근데 이게 혼자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결제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했을 네. 때 최소 당시 법원행정처장 네. 박병대 전 처장. 대법관이거든요. 예. 이 박병대 전 대법관 아니면 예. 양승태 대법원장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혹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 생각에는 혼자 했을 리는 만무예요. 그렇죠. 예, 분명히 이제 조직적 판단으로 실행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두 분을 세트로 검찰청에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을 예. 해보면요. 예. 이게 지금 출발점은 판사 블랙리스트에서 출발했거든요. 네. 사법농단이. 예. 그러다가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비자금 조성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더 어디로 갑니까? 이제 네, 다음 이게 단계는 어디입니까? 나올 게 없는 그런 상황인데 검찰은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뭐 이 수색영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법원에만 가면 기각이 되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는 물러설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검찰의 이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네. 그리고 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벌어졌던 이 말도 안 되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바로잡고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난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더 허물어질지 불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자금까지 나오기 때문에 네. 다음에 또 의혹이 제기되면 이제는 정말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게 그러니까요. 되지 여기서 않나. 뭐 더 심각한 수준으로 가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얼른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가짜 학회 출장비 6억입니다. 어디입니까? 여기 정말 이런데 왜 이래요, 진짜. 네? 한국연구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요? 네. 이게 국가 예산으로 학술 연구를 지원하는 그런 곳인데요. 네. 해외 가짜 학술 대회에 참석한 국내 대학 그리고 기관 소속 연구자들에게 출장비 명목으로 2015년 이후에 6억 가까운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근데 굉장히 조금 문제가 심각한 게 네. 해외에 난립하는 그런 학술 대회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왔거든요. 네. 그 때문에 좀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커져왔었는데 네. 이걸 결국 검증을 소홀히 해서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실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뭐 가짜 학술대회, 가짜 학회지, 뭐 검증되지 않은 뭐 무슨 학회에 나왔다고 해서 알고 보니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었다더라. 그렇죠. 특히 이제 과학 분야에서 그런 논란이 있어서 문제가 굉장히 되기도 많죠. 했었는데 네. 이번에도 또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되풀이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네요. 이게 두 곳인데요. 네. 와셋이라는 곳하고 오믹스라는 곳인데 이 두 곳에서 학술대회에 이제 개최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참석한 연구자가 265명이라고 합니다. 출장 비용만 이제 6억 가까이 그렇게 되는데요. 네. 문제는 두 학술대회가 가짜라는 지적이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가비만 내면 별다른 심사 과정 없이 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줬다는 거고요. 논문까지 발간을 해줬다는 건데 이 정도 논란이 됐으면 제가 이제 의심을 한번 해보는 대목은 네.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해서 관계부처, 대학들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근데 과연 인지를 못했느냐 아니면 알고서도 이렇게 연구비를 타내려고 지원을 했느냐 요거는 좀 나중에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면밀한 조사도 필요한데요. 저는 이게 약간 우리 사회가 허명, 어디서 상 받았대. 그렇죠. 그리고 뭐 어느 국제기관에서 공인한 기관이래. 네. 뭐 이러면 이 허명에 너무 우리가 끌려다니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라도 해야 되는 이게 일종의 이제 성과주의 같은 거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이런 우리 근본적인 이런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만약에 이 재단을 통해서 뭐 네. 이런 걸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네.
뭐 놀러 다니는 흔적이 있으면 이것도 좀 문제로 삼아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놀러 다닐 흔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출장비를 가지고 없기를 바랐습니다. 관광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그 와셋 오믹스 두 학회에 참석한 다음에 출장을 간 지역을 보면 네.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네치아 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술 대회를 뭐 이런 곳에서 개최를 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두 기관 학술 대회가 가짜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가 돼 왔기 때문에 굳이 여기 해외 관광 도시 위주로 여기를 갈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 학회 일부에서는요. 이게 가짜 학회 참여 명목으로 국비를 받아서 외유성 출장을 갔다 왔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어온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도처군요. 우리가 국회만 지금까지는 국회를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 보좌관 그다음에 이제 이 입법조사처에 이 담당하는 네. 그 연구관들에 대한 문제를 주로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었는데 네. 지금 제기된 이런 의혹들의 경우에는 연구자들, 그렇죠. 대학 교수들 네. 이분들도 연구 목적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는 뭐 골프나 관광 네. 뭐 이런 걸 위해서 국비를 전용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네요. 한국연구재단이요. 네, 뭐라고 입장을 합니까? 내놨는데 네. 부실학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를 통해 만약에 부적정한 집행으로 판정이 되면 네. 뭐 연구사업 참여 제재라든가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여태까지 몰랐다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기 어려운 그런 예,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교육부 역시 본인들이 알 거 아니에요. 부실학회가 어딘지. 그리고 2000년대 네. 초반부터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었다면 네. 저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죠. 직무유기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교육부도 입장을 밝혔거든요. 더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수조사에 지금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건 이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그렇죠. 교육부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네. 저는 뭐 조사 결과를 좀 봐야겠지만 네. 교육부의 관리부실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들이 열심히 내는 세금, 네. 이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렇죠. 그렇죠?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데 돈을 써야 되는데 네. 이렇게 일부 몰지각한 연구자, 교수, 정치인 이런 사람들한테 헛돈 쓰는 낭비하는 예산 이런 건 진짜 이게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그냥 뿅망치 어디 있어요? 뿅망치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 정말 이거 화를 누를 수가 없어가지고 네. 언급결에 나온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국회가 시작되고 이제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네. 세게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자격은 있는 거죠? 비판할. 아예 그렇게까지 또 따지고 들어가면 네.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게 없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일단 어쨌든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평양행 특사단입니다. 아, 좀 오늘 아침에 갔죠? 네, 5분이 갔죠. 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네. 서훈 국정원장, 김상경 국정원 2차장, 청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네. 이렇게 5명이 갔는데요. 지금 아마 일정을 좀 소화를 하고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관심의 초점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과연 만날 면담을 거냐. 할 것인가 네. 이건데 네. 전망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 좀 미정이다 이렇게 방점을 찍는 곳도 있고요. 네. 그래도 대북 특사단, 네. 이게 대통령이 직접 보낸 특사단인데 만나고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한데 네. 미 백악관이요 오늘 그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고 일단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이 입장을 놓고 보면은 또 이렇게 만날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여전히 좀 미정이기 때문에 네. 상황은 좀 지켜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안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직접 만나서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네. 정말 그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요. 네. 지금까지 북한이 좀 많이 양보를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진전된 조치를 내놓을 필요도 있는데 네.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좀 약화된 데다가 중간선거 앞두고 있거든요. 네. 우리 대북 특사단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간 김에 냉면도 좀 드시고, 천천히 만찬도 하면서, 내일 아침 오죠, 뭐. 아니 밤 네. 늦게까지 예. 뭐 일정이 계속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도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천천히 오시라. 그렇습니다. 그거 할거 가급적 없다. 늦게 많이 오는 얘기하고 것도 와라. 예, 대화를 충분히 하고 그렇습니다. 예. 선물 보따리를 좀 가지고 가지고 왔으면 왔으면 하는 좋겠다.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파이터 2부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여야를 대표하는 센
아주 센 언니들과 함께하는 희자매 격조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여의도 언니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야당 언니 진수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당 쪽 언니, 여당을 지지하는 언니, 네, 최민희 청와대 정책기획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코너가 굉장히 좋은데, 여러 방송에서 비슷한 코너가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원조는 이슈 파이터다. 네. 근데 되게 어떤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튜디오도 좀 베끼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두 분에게 이마에 워터마크를 좀 붙여야 되지 않겠나. 예, 좋습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저희는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원조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 많이 나가셔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 예, 이런 좀 당부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오늘 굉장히 운명을 건, 보따리를 하나름 씨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대북 특사단 5분이 평양에 9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공식 수행하고 있는데, 3월보다는 어깨에 짐이 더 무거워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지금 북미 간의 싱가포르 회담 이후로 네. 그러니까 대화는 많이 해왔다는데 이메일 등으로 그러니까요. 매일 대화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 얘기했는데 교착 상태이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폼페이오 방북이 취소됐기 때문에 그렇죠. 북미 간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한반도 운전자론에 기초하여 지금 풀 실마리를 마련하러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지켜보니까 오래 있다 오라고 하셨는데 오래 있다는 건 얘기 잘 안 된다는 거일 수 그래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얘기가 잘 되는 건 보통 이제 저런 회담이라는 게 네. 가서 뭘 하기보다는 네. 아. 사전에 이런저런 준비하고 다 하고. 결과를 이제 조금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북한이 이 특사단을 구구절 이전에 받아줬다. 네. 이거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그다음에 구구절 행사에 시진핑이 안 오기로 했다. 네. 예, 이것도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예, 그런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긴 시간 긴 1시간 통화했다. 정도, 예. 이것도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는 수준은 네. 그냥 북한이 뭐 리스트 내놓겠다 이런 거 아니고 네. 비핵화 초기 프로그램을 네. 언제까지 내놓겠다. 그런 시기만 조금 가져오면 어떨까. 그럼 나머지는 좀 일사천리로 풀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비핵화 로드맵에 내용 뭐 차치하고라도 스케줄. 네. 스케줄 중에 언제 이 프로그램을 내놓겠다. 그 네. 시기만이라도 좀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우리 진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도 네. 이번에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특사단이 다시 방문을 하게 네. 되는 만큼 부디 비핵화 관련해서 조금은 진전된 성과물을 좀 들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모두들이 바라는 종전선언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희망은 있는데요. 네. 아까 이제 보따리만 큰 보따리 갖고 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이번 특사단에 너무 과도한 기대와 네. 부담을 주는 거는 네. 오히려 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네. 우리 사실은 기억을 되돌려 보면 왜 4월 네. 판문점 그 직전에 이제 3월에 특사단 방북 3월 5일에 예, 그 4월에 판문점 회담이 있었고 그 무렵만 해도 금방 몇 달 안에 뭐 종전선언의 평화협정까지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면 이런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흥분도 굉장히 다들 했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전개되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는 거를 또 녹록치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십 년 붙었던 이런 동토가 맞아요. 네. 뭐 한두 번의 만남으로 금방 녹기를 기대하는 거는 좀 현실적이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떠올려 보면 이 북한하고 관련해서 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우리가 좀 무슨 시한을 박아놓고 뭐 9월까지 뭘 하겠다, 연말까지 뭘 하겠다 이렇게 가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시한을 정해놓고 한다던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냉철한 자세로 길게 보면서 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예. 먼저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73년간 이어진 분단 체제이기 때문에 참 많이 기다려서 4월부터 진도가 훅 나가니까 이러다가 어느 순간 딱 되겠다라고 기대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정체 국면이 오니까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근데 좀 느긋하게 바라보고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는 네. 원칙에 동의를 하면서도 이게 정치적인 행위에는 늘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 이게 그렇죠. 지나치게 저는 뭐 연말 넘어간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그렇죠. 거다. 이렇게 정치는 봅니다. 타이밍의 예술이다. 예, 뭐 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타이밍이 11월 중간 선거입니다. 미국에. 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북한이 무엇인가 좀 더 내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만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잡아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큰 틀의 의제는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크게 보면 한반도 비핵화 네. 그리고 평화체제 이 두 개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반복해봤자 의미가 없는데 폼페이오가 방북할 수 있을까? 이거에 저는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방북할 상황, 네.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어렵게 하더라도 과연 어떤 내용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후속 조치가 안 나온다면.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그 특사단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네. 이번 특사단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사실 북한이 좀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상이라는 게 늘 파트너의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 내 트럼프 입지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트럼프 탄핵에 찬성하는 미국 내 여론이 반대보다 약간 높습니다. 다만 지금 경제가 좀 좋아서 네네. 그게 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이게 왜 자꾸 일본 말이 떠오르지? 저도 세 단어, 세 글자. 나왔죠. 예. 근데 그 말을 쓸 쓰면 수가 안 돼요. 없고. 예, 그래서 상쇄되는. 좀 상쇄되긴 예, 하지만 예.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이 조금만 더 뭔가를 내놔주면 비핵화 부분이 확 진전되는 느낌으로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네. 예, 종전선언을 북한 쪽에서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근데 이 원하지만. 종전선언은 우리도 원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도 전쟁이 원하지만. 끝나야 뭘 다음 체제를 생각할 그런데 수 이제 있으니까요. 북한이 생각하는 종전선언, 그러니까 북한은 이런 것 같아요. 종전선언이라고 쓰고 체제 보장이라고 읽고 싶어 하는 그렇죠.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북한의 생각이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이 종전선언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 비핵화라고 보여지는 아주 가시적인 조치. 예컨대 북한 내에 있는 핵탄두가 네. 어디 있으며 언제쯤 우리가 그 IAEA 사찰을 받겠다든가 뭐 이런 것 정도의 아주 구체적인 게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협상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네.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니더라도 그 초입에 이르는 것만이라도 보여준 거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는 미국에서 네. 받아들일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저는 완벽한 문제인 것 테크리스트를 같고요. 내놓으라는 네, 거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1월 중간 선거 의식해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뭔가를 좀그 진도를 나가줬으면 네. 좋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희망인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1월 중간 선거를 이 대북 북한 비핵화 이거 갖고 뭔가를 도움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안 하지 않는가 싶은 게 그래서 중국 얘기 자꾸 꺼내는 거 아니냐, 출구 전략으로. 뭐 이런 왜냐하면 얘기가 지금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것도 뭐 미국 대통령 지지율도 막 굉장히 출렁일 수 네. 있지만 지금 국내 경제가 그렇게 나쁘질 않아요. 물론 바깥의 국제사회에서는 많이 비난을 받기도 하고 국제사회 지도자들한테는 욕을 먹기도 하지만 네. 정작 국내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일자리만 해도 지난 한 1년 사이에 한 300만 개 네. 만들어지고 한 이런 것 때문에 굳이 중간 선거에 이 잘 풀릴지 안 풀릴지도 모르는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 여기에다가 뭘 중간 선거를 연동해서 뭔가 성과를 빨리 얻고 싶어 하진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북한, 아니, 그 미국의 그 국가 이익,
네. 관련해서 네. 미국에 특별하게 지금 큰 도움이 안 되는 그 외교적 성과가 날지 안 날지 모르는 것을 건드리느니 네. 지금 국내 경제 사정도 좋고 하니 이걸로 그냥 중간 선거 치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트럼프 할 수도 행정부가 있다는 할 수도 거죠. 있다 이런 그럴 말씀 수 주신 있죠. 건데 네. 근데 저는 이런 역발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미국의 입장에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선 한반도 평화 체제가 급하잖아요. 언제까지 더 내년에 이제 상임정 100년인데 언제까지 100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려야 되냐. 이제는 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회가 정치권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손학규 대표가 그 얘기했다가 지금 당내 분란에 네, 네.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올드보이의 귀환을 되게 긍정적으로 본다. 아. 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손학규 대표가 통일,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네. 정치인 중에 가장 많은 고민을 한 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그렇습니까? 가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서 요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독일식 연정 부분도 언급하고 네. 그다음에 독일식 연립 정부를 예, 얘기하는 독일식 거죠? 예. 연립 정부. 네. 그다음에 독일 통일 과정도 되게 면밀히 들여다보고 와서 네. 2007년에도 그렇고 2012년까지 제가 들어보면 통일 문제에 관해서 가장 깊은 고민을 한 분처럼 네, 그렇게 느껴지는. 지금 4명의 올드보이 가운데 네, 제일 그렇습니다. 낫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판문점 선언 비중 같은 거는 네. 좀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앞으로도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본인의 소신에 가깝기 때문에 계속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동영 네. 의원이 통일부 장관 장관 했었기 출신이죠. 때문에 네. 이분 또한 개성공단 100개 공약의 네.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반도 평화체제는 올드보이 체제가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준비 정도에 실제로 따라. 정동영 대표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그 민주당 당대표 선출되기 전이니까 민주당 당대표가 선출되면 여야 5당 대표가 같이 미국에 가서 미국 의회를 설득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안 판문점 선언, 판문점 선언 비준을 국회가 함으로써 그렇죠. 한반도 운전자론의 탄력을 좀 받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 해주면 정말 탄력이 일부 받게 되겠죠. 네. 예. 야당 언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판문점 선언 비준하고 관련해서 흔히 이제 여당이나 정부 여당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또 발목 잡게 하는 거 아니냐, 야당이. 그런데 야당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발목 잡기다. 뭔가를 잘 되는 걸 회방하기 위한 의도, 정치적인 의도가 밑에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협치 자체가 아예 곤란하고요. 특히 저는 국내 정치나 뭐 이런 거 말고요. 그 국제 정치나 이 외교 안보 이런 쪽은 저는 야당의 반대를 그냥 반대로만 볼 게 아니라 여당과 정부와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왜냐하면 오히려 여당이 일정하게 좀 반대하고 다른 의견을 내줘야만 외국하고 협상한다든가 북한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게 지렛대의 네. 역할을 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여줄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점 하고 네. 분명히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지금 이 판문점 선언 비준하고 관련돼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한 국민들의 입장도 대변을 야당 입장에서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예, 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국회 비준이 어려울까요, 그러면 이번에? 저는 만약에 이번에 돌아오는 특사단의 이 보따리에 네. 정말 뜻하지 않게 네. 기대 밖으로 뭔가 구체적인 네. 그 비핵화 관련한 뭔가 스케줄이나 그래서 미국하고도 뭔가 굉장히 매끄럽게 잘 예. 그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그 정도가 아니면 아마 야당은 이 비준 동의를 하기가 좀 힘든 입장을 계속 고수하지 않을까 네. 싶고요. 그 아까 이제 올드보이 체제가 오히려 평화체제 구축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조금 안타까운 제 입장에서 안타깝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네.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 어차피 과도기 체제입니다.
지금 그렇게 당내에 이렇게 힘이랄까, 이렇게 지분이랄까 이런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해도 당에서 의원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자기 소신이나 철학을 굉장히 끌고 가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제약 조건 하에 바른미래당도 그렇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저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손학규 대표 역시도 일단 현역 의원도 아니시고 지금 당이 여전히 화학적 결합을 외치고 있다는 거는 지금 현재 화학적 결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방증이기도 하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봄 이게 길게 그러니까 올드보이 체제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야당에 계신 대표님들은 그렇게 길게 가시기 힘든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그게 우리 현실이다.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바른미래당이 약간 좀 보세요. 이제 바뀔 수 내년 있나요? 봄이면 보궐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아주 작게는 2개밖에 안 치러질 수도 있지만 많이 치러질 경우에는 한 10개 정도까지 될 수 있는 만약에 그런 보궐선거를 치르고 나면 또 무슨 책임 논쟁 나오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있을 총선을 생각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봄쯤에는 규모의 차이는 차이는 있지만 좀 정계의 개편 움직임이 세게 있을 것이고 정계 그렇게 개편이라는 되면 것은 보수 야당의 통합적 흐름이 생길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하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른미래당하고.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이게 그런 상황이 선거구제 개편하고도 연동되어 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거제도 개편. 예, 선거제도 개편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중대선거구제나 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예. 좀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되면 어쩌면 자유한국당도 갈라질 수 있고 그거는 민주당도 자유롭지 않죠. 네. 그러면 4당 체제를 넘어 한 5당 체제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5당 체제인데 그러니까 의미 있는 5당 의미 있는 체제. 교섭단체를 그 채우는 정도. 예, 그 그 20석 오- 이상이 되는. 네, 네. 5당 체제 정도도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이게 국민의 표의 등가성이 반영된 의석수를 한번 가보고 네. 거기서 정말 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네. 경우는. 예, 예. 그래서 연정도 해보고 예. 좀 그런 바뀌었으면 식의 좋겠다. 이게 진짜 실험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정치제도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 경험칙과 네. 제가 하는 이 정치학자들의 네. 이제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종합해보면 정치 관련 제도들이라는 게 서로 합이 맞아야 이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제를 만약에 고수하고 있으면서 이 다당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중대선거구제라든지 네. 이런 게 서로 이게 궁합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제 하에서는 소선거구제 그러다 보니까 양당제 미국을 우리가 떠올리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합이 맞으니까 그렇게 굴러가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모든 당들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오늘 저 김성태 원내대표 국회 연설에서도 개헌 선거구제 개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면 지금 우리가 최 의원이 얘기하셨던 그 구도도 상상해 볼 수가 있지만 당장 그 권력 구조의 개편만 해도 네.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의 의견은 그냥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그렇죠. 거가 예. 이 근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다른 당들은 다 분권형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각제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내각제 내지는 뭐 이원 그런데 이원 집정부제라고는 하지. 근데 이제 개헌 얘기만 예. 그러니까 권력제도 개편만 얘기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거구제 개편도 같이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다 같이 총론적으로는 권력구조도 바꾸고 네. 선거제도도 바꾸고. 선거제도 바꾸자고 얘기하지만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 방법론에 들어가면 다 이견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뭔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게 개편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개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아니 큰 예, 판의 정치 개혁도 어렵다 이 말씀인 거죠. 사실은. 네, 네, 어렵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아마 21대 국회에서는 네. 국민들의 국회 비토가 엄청날 거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발목 잡기로 청와대가 발목 잡기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판문점 선언 비준을 안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70% 이상이 판문점 선언은 빨리 비준해라 이런 여론이고 이거는 바뀌질 않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여당 지지율도 떨어지는데 이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해서만 70% 이상이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좀 잘 읽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 자꾸 선거구제 개편이나 개헌 관련 논의가 적정선의 타협안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 내각제 형태는 뭐 안 받아들여질 것 같고 남북 관계에서 또 강력한 리더십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니까 이제 분권형으로 변화된 새로운 대통령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선거구제 개편, 선거제도 개편이 절실하면 어느 정도의 권력구조 개편의 타협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손학규 대표도 그렇고 정동영 대표도 그렇고 사실 정의당도 그렇습니다. 이 전부 다 지금 네. 선거구제 개편 없이 선거제도 개편 없이 그냥 가면 다음 총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 안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관심은 뜨겁고 그리고 야당들은 다 원하고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조금 부정적인 거 아니냐 원래 당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야당의 비판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 지난번에 그 여야 원내대표 만났을 때도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강력히 동의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상당한 이제 추진력을 가지고 국회의장도 해보자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선거구제 개편이 지금 얘기되면서 그 방법론으로 지금 많이 네.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네. 효과를 발휘하려면 국회 의석이 지금보다는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야겠죠. 왜냐하면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늘릴 수,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예, 기능을 하려면 사실 이제 일단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에 네,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 거 근데 그게 아닙니까? 아니라 그래서 네. 문희상 의장이 네.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러니까 예산은 30명 묻고 예산은 묻고 수만 늘리자. 그렇죠. 수만 그렇게 늘리자. 제안을 이런 했어요. 얘기가 나오는 그런데 거죠. 이제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네. 이제 전체 300석 묶어놓고 그럼 지역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근데 거예요. 330석.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지역구 340에서 360석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칼자루 진 의원들이 동의할 일은 없으니 그렇죠. 의석을 늘리자. 근데 의석을 늘리는 거는 국민들이 펄쩍 뛸 일이니까 그러면 세비는 묶어놓고 예. 숫자만 늘리자. 그런데 이게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늘 인식 속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가는 알겠습니다. 기득권이 엄청나다. 맞습니다. 예. 이러니까 하여튼 숫자 늘리는 거는 예. 세비 줄이고 어쩌고 상관없이 네. 숫자 늘리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을 전 할 거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것도 쉽지 저희가 않다. 막 얘기하다가 예, 예. 그 선거구제 개편 개헌까지 나갔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주제는 이것만 해도 한 3시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건 따로 저희가 날을 잡아서 얘기하도록 예, 예. 하고요. 원래 네. 하려던 얘기를 해야 네, 되는데 네. 지금 정기국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100일 동안 그 국정감사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국회 상황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인사청문회도 있어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논란이 좀 치열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5만 건이 넘었다는 건데 이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인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야당 언니 먼저 하실까요? 여당 쪽 언니부터 하실까요? 네. 야당 언니. 예. 저는 우선 뭐 그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는 해결이 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학교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시키는 방안을 네. 법안으로 냈다가 예, 철회했죠. 예, 반대에 부딪혀서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법안을 발의할 일이 없다. 네. 예, 이렇게 분명히 얘기고 또 하나는 영어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 교육 네. 예, 시키는 거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게 유치원 영어 교육까지도 반대한다 이런 건데 이 부분은 진짜 뜨거운 감자죠. 네. 예, 왜냐하면 영어 교육을 안 시킬 수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입 개편되면서 2019년부터는 영어가 그냥 절대평가로 네. 직접적으로 대학 가는데 많은 학교가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약간 별개의 영역처럼 돼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 말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교 교육 잘 쫓아가도 뭐 그런 절대평가된 영어 교육 수능 걱정하지 않으셔야 된다 이런 것인데 근데 영어 자체가 어떤 시험 대비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요새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예. 이런 어떤 원론적인 얘기로 네.
엄마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우리의 그렇죠.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저는 좀 쿨하게 네. 입장을 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제기된 문제 있잖아요. 네, 병역 위장전 병역 문제는 본인의- 그거 뭐 제가 잘 압니다. 어. 예, 왜냐하면 그 아들이 운동을 하는데 네. 무릎을 2번 다쳐서 십자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아. 그래서 병역 면제를 받았다. 예. 그런데 어떡하지?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뭐 병역 면제하려고 그랬던 건 그런 아니다. 스타일도 아닙니다. 예. 그럴 시간도 없었을 네. 거고. 그다음에 위장 전입의 경우는 형식적으로 문제가 되죠. 근데 우리가 위장 전입을 문제 삼을 땐 부동산 투기하고 네. 좋은 학교 가기 위하여 위장 전입시키는 건데, 그런 의도보다는 사실 일하는 엄마가 아이 케어가 문제가 되니까 유치원에서 같이 이제 공부했던 애들이 가는 학교에 보내려고 위장 전입한 거고, 그건 어쨌든 위장 전입이니까 깔끔하게 사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우리 여성 후보자가 청문회도 가기 전에 계속 이제 흠집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해요, 마음이. 네. 이렇게 순조롭게 잘 가서, 교육부 장관 되셔서 일도 좀 잘 하시면 좋겠는데, 이제 그 점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안타까운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기되는 저 도덕성 관련한 문제, 아들 문제라든지 그 위장전입 문제는 저거는 그냥 하는 얘기지, 저게 결격 사유가 돼서 낙마가 이뤄지는 저는 않을 것 거다. 같고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의원 불패 신화 깨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결과는 지금 이미 돼 있어요. 이제 그 청문회 적격 부적격 그건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일단 임명을 하실 텐데, 지금 청와대에 청원 올라오고 이런 것들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대통령 되시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제로,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이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이제 유은혜 의원이 바로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이제 정규직. 이거는 사실은 학교의 사정, 그 다음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거를 좀 넓게 보면 저런 법안은 낼 수가 없는 법안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철회를 했고요. 방과 후 영어교육 이 문제도 사실은 처음에 덜렁 얘기를 했잖아, 유은혜 후보자도. 그랬다가 이제 반발에 부딪히면서.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정책 사안들이나 입법에 대해서 이분이 대응하고 추진했던 이걸 보면 사실은 이 교육 현장에 굉장히 남마같이 얽힌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아주 치밀하게 부작용까지 감안해가면서 제도나 정책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이거 좀 의심된다, 이런 불신을 좀 할 수가 있잖아. 그런 게 이제 저런 청원에서 반영이 되는 게 아쉽고요. 그 다음에 저게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네. 역할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정책 충돌이 일어난다든가 이해 집단 사이에 이견이 있는 걸 잘 조정하는, 그러니까 네. 교육 분야뿐만 아니고 고용이라든지 무슨 여성이라든지 다른 복지 관련해서도 네. 정책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이제 그런 능력이 요구되는 분이 그동안 하셨던 일들을 보면 불안한 거 아니냐라는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될까요? 잘 통과는 감안해. 됐습니까? 저는 통과하는 데는 문제는 아마 이제 교육 상임위 차원에서는 야당은 반대 끝끝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과는 될 대통령이 임명하시겠죠. 그러니까 통과는 될 거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염려되는 지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그거는 주셨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네. 정말 이걸 서운해하실 게 아니고 네. 잘 이렇게 다 수용을 네. 하셔서 앞으로 다 된 건 아닌데 제가 좀 앞서가는 말씀. 만약에 교육부 장관이 되시면 네. 그런 것까지도 잘 꼼꼼하게 네. 좀 받아들이셔서 정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한 가지 네. 그 법 발의한 거요. 학교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법을 발의한 건 아마도 2017년 5월 9일 이전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시기는. 이제 그 법안도 법안이지만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어쨌든 새로운 교육적 상상력,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이렇게 막 입시 위주의 이런 경쟁 위주로 내모는 교육이 아니라 좀 새로운 대안의 교육, 이런 것들을 좀 해보는 거를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상황 관리하는 수준으로 들어갔다면.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많은 국민들 인식 속에 네.
현 정부는 쭉 그동안의 정부들이 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다 교육개혁 얘기를 그렇죠. 하고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이 문재인 정부는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는 별로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뭐 나중에 교육부 장관을 변호를 하자면 네. 우리나라 교육 문제라는 게 사실은 뭐라 그러죠? 네. 노동시장의 문제 맞아요. 이런 네. 거하고 아주 직결이 예. 돼 있기 때문에 교육 정책만으로 이 교육 문제를 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성공한 교육부 예. 장관이 나오기가 굉장히 예. 힘든 풍토입니다. 힘들다. 예. 원래 말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 어디 갈 때 피해야 되는 두 군데가 있다. 그중에 늘 첫 번째로 꼽히는 게 교육부예요. 네. 이 말은 그만큼 교육 문제가 이해관계마다 다르고 그렇죠. 교육 문제로도 풀 수 없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게 결국은 대입의 획기적인 변화, 네. 지방 분권적 대입제도 변화, 네. 그리고 사실 학력 간 임금 격차 없애는 거, 이건 노동과도 관계되어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서열화돼 있고. 예, 예. 이렇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1순위가 교육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육 문제를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되는 쟁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것도 한 30시간 해도 안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슈파이터 3부 이어가겠습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할 말은 하겠다. 아래에서부터 소통하고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지난 8.25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40대 초선으로는 이례적으로 그것도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박주민 의원의 각오인데요. 비교적 젊은 세대에 속하는 박주민 최고위원이 앞으로 정치에 어떤 새바람을 몰고 오게 될까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예. 뭐 인사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농담으로 했죠, 농담으로. 진짜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네, 정말 아니, 뭐,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네. 전당대회 준비하는 동안에 네. 한 달 내내 예. 지방을 다녔어야 됐고, 또 그 준비 기간 바로 전에는 제가 네. 또 예. 딸이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정신없었고. 아니, 그 지금 전엔 몇 또 개월이죠, 지방 지금? 선거. 65일 됐습니다. 65일. 네. 진짜 한창 이쁠 때. 이름 정하셨어요? 솔. 솔? 외자입니다. 예. 외자 솔. 누가 정했어요? 제 짝꿍이 이제 네. 꼭 짝꿍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대왕절개로 났는데, 네. 대왕절개를 할 경우에 하반신만 마취하잖아요. 네. 그래요? 전. 그래서 수술을 하는 동안 이제 자기가 수술 받는다는 걸 알 수 있대요. 네. 근데 전 제왕절개 안 해서 모르죠. 예, 자연분만 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계속 무서우니까 노래를 불렀는데 네. 그게 소라 푸르른 소라. 그래서 아이 이름 솔로 하자고. 솔로. 예, 네. 그렇군요. 아니, 참, 치밀한 부부네요. 이렇게 아이를 낳는, 제왕절개의 순간에도 애 이름을 뭘로 지어야 아니, 될까? 그 노래를 불렀기 불러서 때문에, 네, 노래 나중에, 때문에. 예. 왜 그 노래, 굉장히 많은 노래 가운데 그 노래가 이게 좀 소나무처럼 좀 버티자. 본인이 네? 수술하면서 무서웠대요. 예. 그랬군요. 하여튼 나중에 애기 사진도 좀 보여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연설을 저 정도로 잘하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굉장히 이렇게 조용한 법조인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언제 이렇게 저런 연설을 원래 학교 다닐 때 좀 학생운동을 세게 저도 거칠게 학생운동은 하셨습니까? 했지만 네. 저희가 학생운동할 무렵에는 뭐 대규모 군중 집회가 있거나 네. 그래서 뭐 그 집회 앞에서 뭐 소위 대중 말하는, 앞에서 뭐 이렇게 표하는 연설을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아니었다. 네. 네. 집에서 연습한 거예요? 아니 사실은 뭐 제가 특별하게 연습을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네. 정신없이 했어요. 그렇구나. 근데 너무 본인도 보면서 좀 놀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십니까? 왜 박주민이라는 40대 중반의 정치인을 당원과 시민들이 1등 최고위원으로 밀어 올렸을까? 어디에 그런 마음이 글쎄요. 있었을까? 제가 사실은 이제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당선 사례로 이제 SNS에 올린 영상에 달린 댓글 같은 것도 이제 쭉 보고 네. 또 트위터나 이런 데서 돌아다니는 여러 말들도 보고 기사에 붙은 댓글들도 좀 봤는데 네.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그동안 좀 제 의정 활동에 대해서 좋게 보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선택을 했다거나 또는 뭐 밀어줬다거나 네. 그런 말씀이 제일 많았고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변호사 시절에 뭐 세월호라든지 또는 쌍차라든지 네. 강정 밀양에 있었던 그 활동을 평가해 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두 번째 정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시는군요. 국민들이. 왜냐면 예. 국민들이 보셨던 것 같아요. 네, 다 저자가 어떻게 살고 있나, 저자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이거를 속수를 다 뻗치고 국민들이 네. 보고 계시다가 결정적으로 이런 상황이 오면 딱 표를 네. 몰아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좀 놀랐던 게 네. 제가 대의원 표는 3등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대의원 표는 3등이었고 네. 특히 1등 하신 박강원 의원님과 격차가 꽤 컸어요. 대의원 표는. 예. 예. 근데 이제 일반 당원들과 권리당원분들이 사실상 많은 표를 주셨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민심의 바다에 이렇게 딱 떨어져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에 충실한 정치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거기에 제일 부합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박주민 의원에게 표를 몰아줬다.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괴로워하시는데 편하게 좀 얘기하세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이가 아닌데 네.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두 가지 이유로 권리당원 분들하고 네. 또 일반 국민분들이 표를 많이 주셨던 것 같고 또 대의원분들 중에서도 그걸 이제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이제 저한테 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도부 회의라는 걸 처음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최고위원회의. 예,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 어떻습니까? 좀 살벌합니까? 아니 뭐 지금까지는 의결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대체로 이제 보고받고 네. 앞으로 이제 최고위원 회의나 당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는 내용이 많아서 네. 뭐 살벌하다든지 그런 느낌은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데 네. 다만 그런 건 있죠. 다들 이제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대표님도 좀 당이 네. 좀 전당대 전부터 좀 지지율도 빠지고 이러면서 그렇죠.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약간 무겁고 네. 그런 분위기는 있죠. 예. 어제 예찬 대표 연설에 대해서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일단 사실은 기사?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는데 네. 뭐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 바쁘시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이해찬 세네. 세네? 세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어쨌든 큰 틀에서 보자면 뭐 물론 이제 야당들은 박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 혹평을 하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어찌 보자면 대한민국이 가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연설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보인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 연설 준비할 때 같이 좀 공동 작업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대표 혼자서 쓰신 겁니까? 대표님이 준비를 하셨고 개인적으로 준비를 마치신 다음에 네. 이제 최고위원들에게 어떤 내용의 연설을 하려고 한다라고 네. 상의를 하셨죠. 회람을 해서 예, 그래서 예. 저희들은 뭐 다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대표님의 그 연설문에 담겼던 내용이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네. 당정청 전원회의라든지 야. 또 그 전에 의원 워크숍에 있었던 얘기라든지 예, 이런 게 다 예. 반영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회람을 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 좋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죠. 뭐 예. 좀 보태고 싶은 거 있으면 보태라 이런 얘기도 좀 하시던가요? 그런 얘기도 하셨죠. 예. 예, 뭐 그래서 뭐 보탠 거 없으세요? 제가 이거 좀 뭐 넣었으면 말씀드렸던 것은 예. 있는데 네. 그 뭡니까, 부분은 그게? 반영은 안 되시더라고요. 아,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그게 뭔지 여기서 얘기 좀 하시죠. 어떤 제안을 좀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뭐 야당이 지금 선거제도 개혁 얘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도 입장을 예. 한번 밝히시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예. 그 입장을 밝혔는데 대표께서 빼시면서 왜 뺐다? 뺐다기보다는 반영을 안 하면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개헌하고 묶어서 선거제도 그렇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좀 약간 복잡해질 수 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네. 이제 이찬 대표가 무섭긴 합니까? 아니요, 사석에서 뵈면은 그렇게 안 무섭고요. 네, 그 그리고 이미지는 왜 그렇게 막 날카롭고 인상 자체가 좀 날카로우시고 인상 자체가, 또 네. 정치적인 경륜이나 이게 워낙 네, 오래 정치를 하셨고 오래 정치를 하셨고 네. 실제로 아시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또 총리도 하시고 그렇죠. 또
전에도 이제 뭐 원내대표나 이렇게 두루두루 하셨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다 아세요. 네. 그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고. 자동 판매기처럼 네. 딱 정책 누르면 딱 나오는 이런 건가? 그리고 뭐 아주 구체적인 수치까지 다 얘기를 하시니까 예. 그런 잘못 얘기하면 또 부분에서 혼날 수도 있겠네요. 틀린 얘기하고. 혼내거나 그런 거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이제 최고위원들이 그런 얘기는 하죠. 사석에서. 우리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그 새롭게 부는 학업 열풍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이죠. 네, 공부를 실제로 좀 해야겠다. 그래서 뭐 대표랑 얘기하려면. 김혜영 의원이나 저나 이제 김혜영 의원 같은 경우도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당 대변인인 이재정 의원도 막 저한테 책을 좀 추천해 달라. 어떤 책 추천했습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몇 권을 좀 추천해 줬어요. 예. 그렇군요. 어쨌든 좋네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뭔가 공부를 해서 알고 정책을 입법 발의를 하고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또 그런 가을바람 선선한데 공부바람이 분다니 네. 참 다행이다. 그래서 그 공부한 내용이 좀 정책으로 많이 발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어제 연설에서 비정규직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네. 정규직의 임금 한 70%밖에 못 받는 문제.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수도권에는 굉장히 과밀화가 되어 네. 있는데 지방은 강원도의 경우는 빈집이 3만 채나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 지방 균형 발전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얘기는 꺼냈으나 실현되지 못했던 뭐 이런 얘기들이 어제 나온 것 같은데요.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특히 세종의사당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거 노무현 정부 때도 얘기를 했는데 실현이 안 됐었던 건데 국회의원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네. 우리 당 내부에서는 이제 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세종의사당 얘기예요. 예, 계속 나왔었고 특히 이제 여당이 되니까 네. 장차관들의 국회 출석 부담이라는 것이 좀 피부로 와닿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는 좀 계속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현실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문제는 이제 또 야당과의 여러 가지 네. 이야기인데 저는 네. 지난번에 기억나시겠지만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개헌안을 만들면서 네. 수도를 서울로 명문화하자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겠죠. 예. 그러면 이것도 꺼내긴 했으나 실현 가능성은 좀 낮은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 뭐 근데 지금 새로 지도부들이 다 교체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예. 얘기를 해봐야 돼요. 예, 그리고 또 김병준이라든지 네, 정동영 같은 야당의 이제 지도부들이 예. 참여정부 시절에 그렇죠. 그런 고민을 함께 했었던 지역 균형 분들이라서 발전을, 예, 예. 오히려 얘기가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있죠. 대표는 그런 생각인데 그 당에 소속된 의원들은 또 생각이 달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되길 바라야죠. 근데 하여튼 지금 그 말씀하셨던 내용이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고민들이고 네.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우리 당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갖고 왔던 얘기라서 이제는 좀 매듭을 지어야 네. 되는 과제들이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도 해요. 이해찬 대표 자기 지역구가 세종시니까 세종시에다가 세종의사당 만들자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뭐 차갑게 얘기하는 분들도 보시는 있어요.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예, 아까도 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당이 되니까 장차관들이 국회에 계속 출석하고 하는 네.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그다음에 비효율성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어 왔었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으로서는 현실 가능성은 뭐 여야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야당이 반대하면 쉽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제 뭐 손학규 대표나 이런 분들이 과거의 지도부하고 똑같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래요? 예. 어디서 그런 생각을 좀 하십니까? 아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이제 같이 그래도 호흡을 맞췄었던 경험이 네, 있는 예, 분들이고 예. 철학을 한때 같이 했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서 네. 예. 그러니까 그 완전히 다른 뿌리의 분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내부에 취재를 좀 해보면 대표는 그런 생각인데 의원들은 생각이 달라서 불일치하는 정당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 민주평화당만 하더라도 그 국회의원들의 생각과 대표의 생각이 좀 달라서 이 어떻게 이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을지 저희가 내일 또 그 정동영 대표
나올 텐데 얘기를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어쨌든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을 둘러싸고 봄부터 계속 시끄러웠어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부터 해서 최저임금 네, 인상 문제 네. 뭐 계속 시끄러웠는데 네. 최근에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두 군데 인터뷰를 하면서 국민들께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설명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아침 그 국회에서 그 김성태 원내대표 연설 보셨겠지만 이거 폐기해야 되는 거죠. 네? 민생을 파탄시키는 주범으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야당의 그 비판과 공격에 대해서 되묻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거시적인 경제 지표가 안 나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무역 사상 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OECD 선두권이고요. 근데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잘 안 나와더라고요. 네. 그리고 과학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도 굉장히 좀 규모가 크게 잘 네. 되고 있죠. 근데 서민들의 삶은 굉장히 괴롭고 네. 또 불평등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얼마 전에 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위 0.1%의 그러니까요. 임금이 하위 10%의 1000배에 달하는 넘죠. 예, 네.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그런 불평등과 불균형 그리고 서민들의 삶의 그런 괴로움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지금 논의돼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들고 나온 건데 김성태 대표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데 그러면 과거대로 하자는 거냐 그렇게 불평등과 불균형을 양산해왔던 그 과거 방식을 다시 하자는 거냐 네. 또 그렇게 여쭤보면 또 그건 또 아닌 것처럼 또 얘기하시는 뭐라고 거예요. 얘기하십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희 프로그램 잘안 야당분들의 나오셔가지고. 경우에 네. 이제 예결위 현장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예, 예결위, 국회 와도 예결위. 비판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럼 대안을 좀 얘기해 보시라 그러면 네. 야당이 무슨 대안을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누군지 성함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그래서 네. 좀 대안 없는 비판인 것 같고. 아니, 그 국회 예결이 요새 있었던 일일 거 아니에요? 예. 대안 없는 비판인 것 같고. 네. 오히려 지금 야당이 무슨 대안을 얘기하냐고. 예, 그럼 그게 무슨 또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냐냐. 절대 그럴 수는 없거든요. 네. 이 불평등과 불균형 그럼 계속 인정하고 더 그렇게 심하게 하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에 대해서 네. 좀 더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야당이. 솔직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채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소득주도 성장 제가 보기엔 아직 시작도 못한 것 네, 같아요. 사실 그래요. 예, 최저임금만 이제 조금 올린 거 그런 거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벌써부터 실패를 운운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폐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 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십시오 했거든요. 요게 어떤 내용인지 잠깐 듣고 네, 그렇죠. 예. 지나가 볼까요? 예. 도대체 어떻게 얘기한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 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 정책이 아니라 이념입니다.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입니다. 저와 한국당이 소득주도 성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 파탄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해놓고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더 어렵습니까? 정부와 여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 성장 굿판을 당장 멈춰주십시오. 어휴, 뭐 셉니다. 네.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 네? 북핵 폐기보다 어렵습니까? 북핵은 좀 폐기돼야 되고요. 소득주도 성장은 유지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이런 주장을 국회에서 하는 데는 사실은 보수 언론 그리고 조중동 종편 경제지들이 제가 보기에는 3주 연속 매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런 여론이 생겼고 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이 또 광화문에서 집회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거 문재인 정부가 뭔가 좀 진짜 서민하고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한다더니 그게 아닌가 봐라는 여론이 형성됐던 게 사실입니다. 이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민주당에서 좀 세워야 되는 건 아닌가요? 사실
가짜 뉴스라고 이제 뭐 말씀을 하셨는데 뭐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네. 부분도 있고. 근데 여튼 가짜 뉴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응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건데 이제 장하성 실장이 2차례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니까 많이 이제 네. 국민들이 이해하시더라. 네. 어,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너무 인터뷰를 안 그래서 했어요. 이번에 이제 네. 당정청 전원회의나 네. 의원 워크숍에서 주로 얘기 나왔던 게 네.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 작업을 나서자. 네. 그리고 그 역할은 정부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당의 역할이다. 그래서 당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뭐 네. 제가 항상 유세할 때마다 했던 얘기인데 당이 좀 그 역할을 보다 더 무겁게 네. 지고 열심히 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가짜뉴스 대응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네. 적극적으로도 뭐 유튜브 채널 개설이라든지 소통 플랫폼 개설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예. 적극적으로 그 당원들과 국민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드십니까? 네네네. 방송인으로. 아니 제가 뭐 출연한다는 건 아니고요. 예. 네. 당의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 네네네. 왜 유튜브 채널로 가십니까? 최근에 이제 보면은 네. 보수 진영에서는 유튜브를 이용해서 네. 많은 그 정보들을 소통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네. 확인한 바로도 일정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새 보면 보수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러니까 좀 그 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을 설파하시는 단체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른바 그 태극기를 들고 그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많이 개설했고, 네. 그분들이 보는 프로그램의 동시 접속이라든가 조회수가 굉장히 네, 많아졌다는 그리고 트렌드가 그것뿐만 아니라 생겼어요. 예. 청년들도요. 네. 가장 많이 정보를 접하는 게 그렇습니다. 뭐냐면 예. 유튜브다. 초등학생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유튜브라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언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들의 역할을 네. 논의를 통해서 좀 나눠 맡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최고위원 책임제를 만들어서요. 소통과 교육 관련된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님한테는 제가 다음 주 정도에 마스터 플랜을 보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마스터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관련된 당직자와 또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네. 대충 이제 얼개를 짜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고가 되고 뭐 승인이 되면은 바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게끔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당 내부에서는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시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국회 법사위 예결위에서 그 수많은 개혁 법안들에 대한 입법이 안 됐잖아요. 상반기 내내. 네. 그럼 하반기에 그게 될 거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비쟁점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왜 안 되는 거지? 라는 답답증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의회가 생산성이 너무 떨어졌죠. 네. 일하는 국회라는 인식을 아마 국민분들이 안 가지고 계실 겁니다. 노는 사실이고요. 국회라는 완전히 노는 생각. 국회, 네. 뭐 좋게 말하면 식물국회고 사실 정확히 평가하면 노는 국회가 되고 있는데요. 네. 모든 것을 다 정치적인 쟁점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네. 사실 비쟁점 법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게 돼버리고. 참 예. 걱정이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기억하겠지만 제천에 화재가 있고 나서 봤더니 사전에 좀 통과가 됐으면 네. 제천 화재 당시에 좀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던 법안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건 정치적인 쟁점이 될 필요도 없는 것들이고. 예. 그래서 좀 정치적으로 쟁점이 안 되면서도 국민 생활에 관련된 법안들은 좀 빨리 좀 통과가 됐으면 근데 좋겠다는 생각이 이런 있고요. 거를 하자고 하면 야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은 이제 야당의 주요 관심이 예. 이런 법안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주요 관심은 쟁점이 되는 법안들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네. 뭐 막거나 또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딜을 할 것이냐 여기에 네. 관심이 많이 가 있죠. 특히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폭염 때문에 그 슬리핑 차일드 벨 같은 네, 거 네. 이런 거는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 특히 국민을 대표해서 의회에 가신 분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거는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제도적으로도 좀 그런 게 구축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제 뭐 좀 됐지만 네. 김경수 의원 등과 같이 해서 발의했던 법안이 있어요. 네. 입법 예고 시스템에 어떤 댓글 시스템 같은 걸 좀 만들어서 국회 청와대 게시판처럼 댓글. 관련된 법안 중에 이런 법안은 좀 빨리 좀 네, 논의를 해주세요. 해주세요라고 어허. 하면서 그게 일정 수가 되면은 네.
보통 이제 상임위의 안건으로 여야 합의가 돼야만 올라가는데 예. 그런 일정 수의 요건을 채워지면 간사 간의 합의 없이 그냥 상임위 안건으로 올라가도록 그러니까 법안을 굉장히 통과시키라는 게 아니라 예. 논의를 하라는 거. 그 법안을 제가 김경수 의원과 같이 좀 발의를 해놨었는데 네. 그런 어떻게 것들이 됐습니까? 그 법안. 예? 그 법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법안도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되면은 네. 좀 국회가 일을 하는 배경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네. 국민들은 이런 답답증이 있습니다. 계속 야당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언제까지 야당 탓할 거냐.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야당 탓만 하지 않고요. 뭐 지금 문희상 의장님도 얘기하시고 또 여러 고민들이 있는 게 법안 관련된 소위를 좀 더 자주 수시로 열자 이런 네. 요구들을 지금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것은 9월 정기국회 때 통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사실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네. 오늘 또 김성태 원내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참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현재 제가 그 점검해 본 상황으로는 9월에는 될 것으로 네. 예. 9월에는 될 것으로 네. 된다.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4.27 판문점 선언은 어떻게 될까요? 국회 비준 되겠습니까?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는 11월까지 늦추자. 뭐 우리가 안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 왜 11월까지 늦추자는 겁니까? 북한의 움직임을 좀 보면서 하자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오히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뭔가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게 북한을 압박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논의되고 통과되면 어떨까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서 여야 5당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미국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그런 일환으로 국회가 이렇게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비준 처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미나 대북 그 의원들이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의회 차원의 외교도 얘기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대통령님도 방북할 때 좀 같이 네. 가자 이런 얘기도 좀 했던 거고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그런 협조를 못 받고 있죠. 그렇군요. 네. 시간이 없지만 요건 꼭 한마디로만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해서 특별재판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법안 2개를 내놨고요. 네. 논의를 위해서 지금 원내대표님이나 당대표님하고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원내대표님이나 당대표님 발언에도 지금 그런 내용이 나오기 예. 시작했죠. 그리고 덧붙여서 김관영 예.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네.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더 좀 분위기는 무르익고 여기까지 있다. 듣겠습니다. 예.